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우리 축구대표팀과 알제리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 결과 정윤수 축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그에 따른 전교조의 총력투쟁 선언, 박근혜 정부의 부적격 인사 교육부 장관 지명까지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관련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으로 당선된 조희연 당선인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납니다. 전교조 문제 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조희연 당선인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특종의 진수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보도 매체로서의 원래 기능마저 상실해버린 듯한 지상파 방송들의 요즘 모습,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공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자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속된 어떤 기회들을 차단해야겠습니다. 넘어옵니다. 조심해야죠! 자, 바로 추가 실점까지. 조금 서로를 좀 깨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노려보는데요. 자부 쪽입니다. 하지만 헤딩. 자, 슬리만입니다. 슬리만이 뒤로 흘러주고요. 슛! 한국영. 자, 패군이 돌아섰는데요. 자, 개인기를 부리면서 브라이미에게 넘겨줍니다. 브라이미가 전진합니다. 조심해야죠. 자, 브라이미. 자, 막아세요. 조심해야죠. 패군이. 조심해야죠. 브라이미! 네, 오늘 새벽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과 알제리 축구 경기 대한민국이 실점하는 상황만 편집해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최악의 결과였다. 충격적인 완패였다. 32년 만에 월드컵 승리를 꿈꾸던 약체 알제리에게 재물이 되다니. 네, 아침부터 쏟아지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결과 아시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알제리에게 2대4로 졌습니다. 원정 월드컵 첫 8강은커녕 16강 진출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왜 졌는지 정윤수 축구평론가와 함께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2006년 때 독일에서 예. 월드컵 진행될 때 제가 거기서 뵙고 또 도움도 많이 얻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예. 네. 우선 오늘 축구 새벽까지 보셨을 텐데, 네네. 예, 저는 전반 보고 좀 방송 때문에 일찍 들었습니다. 2대4 예상하지 못한 패배로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어떤 이유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다는 게 사실은 이 2대4라는 점수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심정인데 홍명보 감독이나 선수들은 지금 아마 너무나 침통한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저는 홍명보 감독이 일단 뭐 한두 개 좀 그래도 짚어본다면 예. 홍명보 감독이 지난 5월 20며칠인가 23일인가 정확히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파주 NFC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곽태희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홍명보 감독이 곽태희 선수의 선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아마 선수 선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곽태희 선수는 실전을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뽑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다 지금. 경기 실제 뛸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것이 뭔가 불길한 암시처럼 좀 작동이 됐다. 실제로 곽태희 선수는 이제 선발로 뛰지 않았고, 이 김용권 선수라든지 홍정원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중앙 수비수를 봤습니다. 예. 실점을 할 수는 있는데 첫 실점부터 내리골을 들어가는 그 상간이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젊었고 아주 혼잡하고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 그라운드 안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조율하는 그런 선수가 부재했던 것이죠. 예. 그렇다고 뒤늦게 곽태희 선수를 다시 넣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영거푸 3실점까지 전반전에 벌어지고 나니까 후반전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인데, 그러면 이 중앙 수비수를 맡은 이 두 선수 말고 그 바로 위에서 기성용 선수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 기성용 선수가 후반전엔 굉장한 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기성용 선수가 의외로 기복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기성용 선수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기분을 좀 이렇게 오히려 업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수 2명과 또 경기 전체를 좀 차분하게 끌고 가야 될 기성용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 허리라인 밑에서의 어떤 실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안정된 리커버리가 되지 못하면서 영거푸 실점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2대4로 귀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유지해 나가는 컨트롤러가 부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수비적인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예. 그 수비 외에 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알제리 선수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놔준 경우가 있는데, 예. 우리 지금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 앵커께서도 사실은 이전부터 축구 현장 취재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공격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야 상대 알제리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후반전 중반께 이제 교체 아웃됐습니다만 전반전 내내 박주영 선수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러시아전 때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를 쥐고 흔들었는데 예. 이번 알제리전에서는 크게 쥐고 흔들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이제 박주영 선수가 호흡을 맞춰야 될 이청용 선수하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전반전 한 15분께까지 이 세 선수 사이에 이렇다 할 패스워크랑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알제리 선수들은 자기 마음대로 편한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된 점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울러 두 개만 더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의외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4시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3시 50분까지 잔디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그날, 그러니까, 간밤에 새벽입니다만, 그쪽은 이제 포르토 알레그리는 낮이었습니다만, 최소한 경기 3시간 전에 물을 뿌리라든지, 최대한 앞당겨 잡아도 경기 시작 2시간 전까지 뿌리는 게 관례거든요. 예. 우리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 물을 뿌렸는데요.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자체체 해가지고 경기 최대한 당겨서 물을 뿌리도록 한 게 2시간 직전까지 뿌렸습니다, 잔디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비에리 선수의 슛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2시간 전에 물 뿌린 효과다, 이런 보이지 않는 농담도 했습니다만. 예. 이번 경기는 왜 10분, 15분 전까지 물을 뿌려야 했을까? 물론 똑같이 젖은 그라운드에서 뛰었기 때문에 알제리한테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잔디가 굉장히 물이 많이 먹은 상황에서 거기 현지가 그렇게 건조했었는가, 선수들이 슬라이딩 하면 허벅지를 데일 정도로 건조한 상태인 거 도저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브라질이나 현재 포르토 알레그리가 한 상온 한 15도 내지 한 20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물을 뿌릴 정도는 아니라는데, 똑같은 조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 15분 내까지 그 패스워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첫 번째 터치가 거의 미스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 선수들이 알제리 선수들도 어려웠겠습니다만, 예.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예.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다 알고 뛰었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알제리 선수들에 대한 기본 정보나 기본 파악부터 안 된 해설들이 한두 군데 좀 있었습니다. 축구 중계하는 해설자들이요? 예. 물론 홍명보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럴 리는 없었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특정한 방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 방송에서는 계속 아프리카 팀에 대한 아주 오만과 편견이 계속 시종일관했습니다. 예. 아프리카는 돈 때문에 자중질환이 있을 거라는 등, 아프리카는 쉽게 끌었다 쉽게 가라앉는다는 등,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편견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이상하게 보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점과 조금 동떨어진 면에서 알제리 선수들의 절반가량이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사실상 아닙니다. 페굴리 같은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주전으로 뛴 선수들 중에 상당수 선수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예. 프랑스의 청소년 대표팀까지 다 거치면서 프랑스의 뛰어난 유소년과 청소년 프로리그에서 다 뛰다가 이 대표팀 발탁이 안 되자 알제리 국적을 선택한 이중 국적의 알제리인들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프랑스에서 축구를 다 배운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예.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네딘 지잔도 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만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그쪽으로 이민 간 선수가 아니라 68년도에 마르세유에서 이미 태어난 알제리계 프랑스인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지단이 이게 참 청소년 대표까지 했는데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었으면 알제리로 뛸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예전에는 규정이 안 그랬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FIFA에서 규정을 바꿔서 이중 국적 또는 기화 국적일 경우에 이전 국적에서 청소년 대표팀 혹은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다 하더라도 실전 경기를 안 뛰면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뛰어난 축구 문화를 다 익힌, 어쩌면 프랑스 대표팀으로 뛰어도 되는데 실제로 페굴리 선수도 프랑스 대표팀으로 발탁까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실전을 안 뛰었기 때문에 알제리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인데 우리는 그저 그냥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편견과 또 이 외신, 특히 서방 언론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낡은 이미지대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수들, 알제리 선수들에 대해서 낮게 보고 얕잡아 본 거, 심지어 알제리가 재물이다, 이런 아주 오만한 생각들, 예. 이런 것도 좀 우리보다 잘 살면 우리가 좀 겁을 내야 되고 우리보다 못 살면 우리가 뭔가 좀 오만하게 본 건 없는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기 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좀 네네. 예, 반성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또 벨기에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매번 뭐 월드컵 때마다 따집니다. 경우의 수. 예. 네. 그만 좀 따졌으면 좋겠는데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벨기에전. 네, 이 경우의 수에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승점 1점이거든요. 예. 알제리가 이제 3점으로 가 있고 벨기에가 6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몇 점이냐?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우리보다 이 골 득실차에서 그렇죠.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쉽게도 조 4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경우의 수가 많아야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벨기에를 대량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대량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설령 비긴다 하더라도 정말 뭐 한 4대4나 5대5로 비기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좀 뭐 제가 좀 과장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예.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이나 그 선수들만큼 지금 가장 괴롭고 힘든 그런 24명이 없겠습니다만 이 24명의 이 감독과 선수들이 뭐 우리가 뭐 경기 외적인 또 우리 월드컵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 이기고 16강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더라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뭐 그 어떤 경우의 수도 없다. 최소 3대0 이상으로 점수차 3골 차 이상으로 대량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과연 그럼 불가능한가?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도 또한 아닌 거죠. 예. 꼭 그 대량 득점으로 이기는 것. 그거 외에는 뭐 이번만큼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경기. 예. 네네. 그 경우가 유일한 경우의 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승점 1점인 상황이니까요. 네. 예. 벨기에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주요 국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이었죠. 이 고노다마 검증 결과 공개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은 고노다마 때문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을 강제 연행했다는 오해가 확산됐다고 지적했고요. 예. 산케이 신문도 다마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양해 없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시 협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고노다마를 문제 삼는 걸 멈추고 미래의 한일 협력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보수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 간의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고노다마 검증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내놨죠? 그렇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정부의 고노다마 검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일침을 가했는데요. 지난 21일 세계평화포럼 강연에서 그는 일본 지도자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도 강하게 성토하면서 일본이 전쟁 전 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고노다마 발표했던 당사자죠. 고노유에이 전 관방장관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고노 전 관방장관은 고노다마 검증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위안부 제도는 강제적이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이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주장으로 그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는 외교적인 타협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민당 측은 이번 고노다마 검증 결과 높이 평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은 이번 고노다마 검증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보좌관은 또 위안부상을 설치하려는 국가에 보고서에 영문판을 만들어서 이 사실을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군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고 재차 밝힌 고노 전 관반장관을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라크 사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라크 반군 서부 요충지 4곳을 장악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이라크 반군인 순위파 무장단체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라크에서 가장 큰 주인 안바르주의 전략적 요충지 4곳을 장악했습니다. 반군은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소가 있는 하비타 댐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댐이 파괴될 경우 이라크의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주고 홍수의 위험성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라크 정부군의 대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부군은 반군의 댐 공격에 대비해서 2,000명 이상의 병력을 급파했다고 밝혔고요. 반군에게 장악된 지역에 있던 정부군을 전술적으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이라크 정부군이 반군에 의해 장악된 티크리트를 공습해 반군 40명을 사살했다고 이라크 국영방송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아파 민병대가 바그다드에서 군사 행진을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지난 21일 바그다드에서 여러 무기들로 중무장한 채 행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민병대는 한동안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다시 세력을 과시한 건데요. 이것은 시아파 최고 성직자가 최근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을 물리칠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2008년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이 민병대가 6년 후인 지금은 반군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뉴욕타임스는 또 시아파의 이런 행동이 이라크의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주에 분리주의 세력과의 임시 휴전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동부 교전 지역을 방문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세력과의 교전을 7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로셴코 대통령은 15개 항목의 평화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평화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과 동부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어 사용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평화안을 발표하고 이틀 후에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무장 세력에게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안을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 분리주의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전투태세 점검 훈련을 지시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미국 최대 장로교 종파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네. 미국 장로교는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혼을 남녀 간 이루어지는 것에서 두 사람 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 정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장로교는 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사들에게 동성결혼의 주례를 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는 지난 2011년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예. 한기총이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23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벌어진 총기 사고 관련 예, 뉴스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총기 난사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8시 15분경이군요. 동부전선 일반 전초, 이른바 GOP라고 불리는 곳에서 주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임모병장 전역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임모병장이
부대원들에게 수류탄 한 발을 터뜨리고 실탄 10여 발을 발사해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예. 임병장은 무장한 채 탈영해 군과 총격전까지 벌이며 대치했고 지금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014년 6월 23일 아침 7시 55분인데 말이죠. 예. 자, 이 과정에서 또 장교 한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죠. 총기 난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최악의 군기 사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사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전방초소에서 김모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을 빚었고 2011년 7월에도 인천 강화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김모 상병이 내무반에 소총을 난사해서 4명이 사망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때마다 군 당국은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되풀이했는데 3년 만에 사고가 다시 터졌으니 빈말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앞둔 말년병장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대에서 또는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배경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총기를 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이런 위협은 잡기 위한 그 위협에만 그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일단 생포를 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준엄하게 죄를 꾸짖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총기 사고는 병사와 총기의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그에 대한 진상과 책임 소재의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원칙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자꾸 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관심 병사로 분류됐던 임병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도 A급 관심 병사가 B급 관심 병사로 조정이 돼서 GOP에 투입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이번 총기 난사 사고로 이어지게 된 가장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다 끝났다. 어서 투항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땠을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어젯밤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의 마음이 착잡했으리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임병장 진급을 축하해요. 참으로 흐뭇한 오늘에 감사하며 아들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런 글이 말이죠. 지난 6월 1일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부대 인터넷 카페에 병장 진급자들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총기 난사로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도 축하를 받은 신임 병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분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이죠. 비극을 당한 전우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전우의 부모들은 험하고 외딴 곳에서 고생하는 임병장을 자신의 아들 마냥 안쓰럽게 여겼는데 말이죠. 그런데 임병장에게 보낸 축복의 메시지는 임병장이 난사한 총알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참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한겨레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인 것 같지만 또 연관이 있습니다. 1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희망인천준비단이요. 인천시에 아시아경기대회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과 대책을 요구했지만은 8월 중 완성 예정이란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인수위원회는 45개 나라 선수와 임원, 심판, 보도진 등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고 국내외 2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행사인데 아직까지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안전 비전문가인 국정원장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해서 안전 총책임자 자리를 맡은 것,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실무기구인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에도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대외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주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보 수집이 전문인 국정원이 대테러를 제외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그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대형 재난사고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천시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국정원이 주관하는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열렸다고 합니다. 안전대책을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간첩,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건 경찰 특공대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을 통제하거나 폭발물을 수거하는 현장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책임지는데 국정원은 현장에서 법 집행하는 기관이냐 했을 때 아니다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세월호 참사도 보면은 위에서 펜대 굴리던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다가 뭐 대책은커녕 실종자 수, 구조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그 예고된 참변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보고 대테러 업무까지 다 떠맡기는 아시아 경기대회.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념들이 없어요. 예. 인천 아시안 게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기사 코피노 엄마 이야기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됐죠. 지난 주말 동안에. 예.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내팽개친 한국인 아버지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 어머니가 국내 법원에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라면서 소송을 내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8면에서 상세하게 그 현장의 상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려워. 하지만 5년만 줘. 5년 뒤부터는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을 찾겠어. 꼭 돌아올게. 2008년 2월 42살의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당시 19살의 여성을 두고 필리핀 여성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인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을 딴 아이가 6살이 됐지만 이 필리핀 여성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닿지도 않습니다. 달아빠진 사진으로만 아빠의 얼굴을 본 아들은 외삼촌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코리안 보이라고. 참. 17살의 한국 남성을 만난 여성도 있었습니다. 학비를 대줄게. 마사지숍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임신 4주차 때 홀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제왕절개의 수술비를 빌려서 겨우 퇴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기도 했다고 하는데 같이 살아달라는 건 아니다. 버림받은 것 모르고 자란 아이가 나도 아빠 있어 라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란 겁니다. 이 여성들 한창 일할 20대 초에 출산을 했는데요.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3월에 필리핀에서 만난 코피노맘들은 빈곤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코피노맘 8명 가운데 5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거죠. 예.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파는 걸로 생계를 꾸리는 그런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코피노맘 8명이 코피노 아버지를 만난 평균 나이는 20.4세 만으로 임신 당시는 22.2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코피노가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 한국인 남성에게 농락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필리핀 사람 최모 씨는 고등학교 때 이모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최라는 성과 한국식 이름뿐이었다는 거죠. 이 최모 씨는 2011년 골프 여행을 온 한국인 신모 씨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 때 유산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코피노맘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절대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딸에게 우유 사주기도 힘들었다. 아이 아빠로부터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고 싶다. 양육비 소송이 본격화됐지만 소송은 한국인 아버지의 신상 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본 경우 어떠냐?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른바 자피노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군요. 일본 필리핀 어린이 네트워크가 20년 동안 자피노 539명의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문창극 이야기가 왜 안 나오냐 하실 분들 이제부터 귀 기울여 주십시오. 문창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아주 묘한 그런 뉘앙스의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KBS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 논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지난 MBC 금요일에 토론회 방송, 문창극 동영상 그대로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영상을 본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또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바뀌고 있다. 자기들 주장밖에 없습니다. 김순덕 칼럼 유명하죠. 이분이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됐어요. 논설위원이었다가 논설실장이 됐군요. KBS 뉴스는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앵커 멘트로 시작한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건 사실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준 다음 그 다음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했다는 대목은 뉴스 어디에도 없다. A는 돈을 받았다. 정당한 보상이어서다가 진실인데 돈을 받았다만 보도에서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만든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들은 그런 보도를 과거에 안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KBS 보도가 정말 악마의 편집이었는지 본질을 호도했는지 그야말로 텍스트만 딱 잘라내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본질을 외면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말이죠. 여간 김순덕 칼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심의 기준 구조, 공정성은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KBS 방송 강령은 인터뷰 편집도 전체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창극 보도는 KBS에서도 본인의 반론을 전혀 담지 않아 보도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최악의 보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어디서요? 전 이 얘기 처음 듣는데. 물론 KBS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직원이 거의 한 10,000명에 이르고 있는 판이니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왔다라고 말할 근거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KBS의 공조직 안에서 통합된 목소리로 나온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어디 한두 사람이 한 얘기를 갖고 KBS에서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꼴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MBC 방송을 두고 김순덕 칼럼 소개합니다. MBC 게시판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KBS가 이랬다면 여론이 이렇게 되었을까 싶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중앙일보의 이철호 수석논설위원회 칼럼 내용도 보겠습니다. 제목이 총리 후보 인격살인 악순환 끊자 이런 건데요. 지난 주말 MBC가 문창극 총리 후보 긴급대담을 내보냈다. 그의 교회 강연 풀 동영상을 내보내서 6.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앞뒤 문맥을 잘라서 친일로 몰고 간 KBS와 비교된다. 잘 보았다는 칭찬글이 MBC 게시판에 넘치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실에 목마르다는 반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다 보시고 판단한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MBC가 무슨 동영상 전편을 입수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 이미 총리실이 여러 차례 거쳐서 다 보시라. 전편을 보시라. 전편을 보시라고 한 이후로 여론이 더 나빠졌지 좋아졌냐 이겁니다. 도대체 동영상, 편집된 동영상이 무엇을 왜곡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이 김순덕, 이철호 나름대로 논설위원실에서 방귀 좀 끼는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편집 동영상이 무엇을 왜곡했다는 겁니까? 아니, 전편을 보면은 문창극의 말이 친이기 반이기 되고 사대주의가 자주외교가 되는 겁니까?
전체 맥락을 살펴도요, 그가 친일 분단 전쟁을 합리화한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맥락을 떠나서 그의 심지에 박혀있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열등함, 강대국의 우월함, 그리고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못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웠다는 그 논리가 달라집니까? 그냥 동영상 전편을 보면은 문제가 없다. 이 우파들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 이런 가운데 유근일, 서경석 같은 이런 인사들, 이른바 원로 중진 인사로 꼽히는 482명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중앙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다른 페이지에 보면은 KBS의 거두절미 보도, 그 후 12일 지났는데 들끓던 친일 논란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문창극 후보 교회 강연 43분 방송한 다음 43분 정도 분량의 방송이 나간 다음 청문회를 열자, 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송 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동안 욕 엄청 많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라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TV조선 앵커는 과연 KBS 보도가 언론 검증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에 의문이 든다. 저도 동영상 전체를 안 보고 그 보도를 인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반성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거가. 청문회 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근거는 겨우 2개. 예. 흥미로운 건 뭐냐면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이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문창극 명예 회복에 열을 올리는 반면에 조선일보는 여기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설 칼럼 기사를 보더라도 문창극 후보자와 관련해서 편집이 오도됐다. 진짜 오도됐으면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예.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앙동아만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진짜 문창극 후보자의 교회 강연 거의 전편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중론이 돼간다면은, 여론이 바뀌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서경석, 유근일 같이 우파 인사들 말고 중도적 신문들, 중도적 인사들이 또 입장이 바뀌어야 그게 진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일간지를 표방하는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라, 빨리 잘라라, 이렇게 오늘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또 한국일보 12면을 가보면은 여당에서는 문창극 씨가 버티고 있는데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이 당내 비주류뿐 아니라 주류에서도 일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1면 보도를 보니까 문창극 씨가 오늘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민심을 거스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청문회에 나서는 것은 소명 기회를 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 문창극 후보자가. 예. 청와대 한 관계자가 이렇게 세계일보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 조선일보 6면을 보면요, 문창극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중재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친일 반민족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간의 상황을 들어서 문창극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지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철회 방식으로 가되 이것은 문창극이 요청해서 예. 이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7인회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이죠.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용갑 전 의원,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인가요? 예. 예. 그리고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7인회 멤버들인데, 지금 이야기로는 서울고 출신의 안병훈 씨, 전 조선일보 발행인을 아마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전 조선일보 부사장 임원을 지낸 안병훈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천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 문창극 후보자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바 없다. 나는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라면서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친인회가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범죄 집단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문창극 씨가 실은 친일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중앙동아의 주장이 맞는다면은 이분들은 내가 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불리하니까 또 이렇게 부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자신에게는 한 표가 아니라 100표를 달라고 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칼럼 그리고 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최고의 대통령이다. 김대중은 권력 사유화를 했다. 이러면서 편향된 입장을 밝혔고요.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매일 3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불법 행위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그 전교조 가입 정보가 순전히 사적 영역이라기보다는 공적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조전혁 씨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와 관련된 정치 외적인 마지막 변수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대한민국과 알제리의 조별리그 2차전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예. 청문여부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아주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2대3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민방위 훈련 때 문창극 총리 지명자. 그 배에 내가 탈 걸. 저는 우리 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탔으면 내가 몇십 명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군은 정기적으로 퇴함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실제 그대로 저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배에 탔었으면 내가 퇴함 훈련 내 받은 데 따라서 내가 그 애들을 좀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서는 울컥한 표정을 짓기도. 그때 우리가 이런 훈련만 했어도 그 중고생들을 그렇게 고등학생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세월호 때 그 선원들이 우리 선원들이 진짜 한 번이라도 그런 퇴함 훈련을 했다면 세월호 당시 퇴함 명령만 빨리 내렸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의 YTN 인터뷰. 배가 보건력이 안 생기고 또 충돌해서 침수가 되고 또 어떤 이 선박에서 배가 깔아앉게 되면은 태암명 군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비밀 장비도 있고 변기도 있기 때문에 태암 장비가 아주 철두철미입니다.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상선에서 이런 훈련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태선 준비가 절차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IMO 이런 규정에 따라서 태선에 대한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차가. 그런 내용은 않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9시 26분 벌써 배가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퇴출하면 구조됩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선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벌써 퇴선을 해도 한참 먼저 했어야 되고. 한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 네, 현재로서는 문 후보자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뒤에 직접 사퇴를 밝히는 것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지난 며칠 동안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이 역시 여론을 돌리겠다는 것보다는 본인 역시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 이런 것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군은 정기적으로 퇴함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실제 그대로 저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퇴함 훈련 내 받은 데 따라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네요. 문창극 장교 퇴함하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이름이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시내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교육을 시민의 희망 속에서 세워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이 앞에 있습니다. 반전교조 성향이 뚜렷한 교육부 장관, 아울러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법원, 그리고 이에 환호하는 보수 정치 세력과 언론까지 진보 교육감 시대 앞날에는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당선인 연결해서 여러 가지 교육 현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희연입니다. 선거 다음 날 저희가 처음으로 좀 인터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우선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가 이제 서울 교육감인데요. 예. 7월 1일까지는 좀 며칠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취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세월호 사건 등의 영향도 있고, 이 시민들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잘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제가 많이 좀 염려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약을 실제 교육 행정에 반영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인수위원회 이름이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인데, 예. 이 조 당선인께서 직접 장명하신 겁니까?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저희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길을 좀 열어놓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만든 정책을 한 번쯤은 반추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수위 사무실이 제가 보니까 서울시 교육시설관리공단인가요? 용산 가는 길목에 있던데. 예. 숙대 입구 거기입니다. 예.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고 계시는지요? 예. 출근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외부 활동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예. 예.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교육감 취임식을 하기에 앞서서 좀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예,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그 법원이 이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의 내조 통보 이거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전교조는 주말 사이에 대의원대회 열어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결국 이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컨트롤 할 텐데, 그렇겠죠, 예.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저희도 지금 아직 충분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정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저희 결론이 나지 않아서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박근혜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7, 8만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파트너로 해서 조금 이제 반대 입장을 갖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더라도 파트너로 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소망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크게 보면 교총과 전교조라는 두 대표적인 교사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이렇게 배제하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조금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갖고 있고요. 예. 원래는 이제 사법부에도 저희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켜오면서 보면 사회 변화에 맞춰서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할 때 이렇게 사회 갈등이 제도권으로 이렇게 자꾸 수렴되는 예.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정이 좀 높아지는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7, 8만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데 9명의 해고조합원만 가지고 이걸 법의 노조로 만든다는 건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민주주의 발전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순수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문에서 어떤 결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판결을 종합적으로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을 더 찾아가지 않겠나 하는 솔직히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당장 그 전임자들 이제 복귀하라 학교 현장으로 네. 그렇게 교육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는 전임자분이 혹시 몇 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로 제가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72분인데 이제 아마 정교조에서도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실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법학자 출신입니다. 헌법학자 예.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한번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학자이시고 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판결을 좀 앞서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탁 말씀도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게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정법적인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거에 기초한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교조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석 분포로는 좀 통과가 어렵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예. 조 당선인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야당만으로서 어려우니까 교원노조법 개정 같은 게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학자 출신이고요. 사회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선진화가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갈등의 제도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갈등의 제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배제되고 이렇게 불법 단체라고 그래서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주장까지도 제도권 안에 이렇게 끌어들임으로써 역으로
그 사회가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선진국은 이제 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해보자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크게 보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고자도 어딘가에서는 보호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틀내에서 해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가는, 그게 우리 사회의 이제 큰 방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년 만에 갈 수 있느냐, 5년 만에 갈 수 있느냐, 10년 만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갖는 뭐 개방성이라면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선진화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그 도전에 저희 사회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가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젊은 학생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은 87년 6월 민주항쟁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거대한 전환을 87년을 기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제도권으로 계속 이렇게 수용해 드리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지금 뭐 한 25년, 30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은 조금 진통이 있고 또 보수 진보 간의 시각도 갈려 있고 그러지만은 좀 큰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비전에서 하나하나 갈등을 제도화시키고 갈등 요인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의회 이런 공간에 자꾸 이렇게 수용해드리는. 예. 저는 너무 이게 좀 거창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그런 큰 방향이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책 중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이제 자유형 사립고를 한국 교육의 병폐 중에 하나로 좀 꼽기도 했고요. 예. 이게 결국은 입시 명문고 또 특권 학교로 변질되고 결국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 예. 이런 구조다. 그리고 또 자사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특목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이런 문제들 앞으로 취임 이후에 어떤 해법을 찾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자사고 문제가 이제 저희로서는 가장 고민되고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돈으로 칸막이가 쳐지고요. 진입장벽이 쳐지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되게 이제 비싸게는 뭐 8,900만 원도 내는 자사고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돈을 내고 입시 명문으로서 역할, 좋은 대학으로 가는 이런 통로가 돼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자사고는 또 미달 사태를 빚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 정책을 전제하고 입학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피해가 없어야 되는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사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큰 목표가 있고요. 또 자사고 폐지라는 저희가 공약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균형 지점을 잘 찾아서 어쨌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해법을 좀 찾아보려고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정책들은 아직 그 완결이 안 돼서요. 예. 아직 그 최종 결론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된 이른바 혁신학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이나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혁신학교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보면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예. 저도 이제 그 혁신학교 학부모님을 통해서만 듣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정말 혁신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고요. 혁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거기 보내기 위해서 이사했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학력과 인성과 창의성을 이렇게 조화시켜서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잡아온 그런 그 학교 모델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보수 언론에서 이제 학력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력이 기존의 국영수 중심의 학력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현대사의 교육의 핵심은 저는 창의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대학 교육 받았는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력 수준은 수능 다음날 최고 높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 암기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또 수능 다음날 50%는 까먹어버리고 이제 이런 점들도 있어서 이제 크게 보면 저는 현대적인 학력 개념 같은 걸 생각해서 다면적인 학력 개념을 생각해서 말하자면 국영수 중심의 사실 그 국영수 중심의 학력자는 대학 입학하는데 혹시 애들을 놓아먹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놓아먹이니까 대학 가는데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교육 방식 자체가 크게 보면 선진국형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보수 언론의 단골 주장은 조금 좀 너무 한쪽만 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김명수 후보자 자질 논란입니다. 네. 어차피 이 지명이 돼서 또 청문회 통과하고 결국 임명까지 된다면 서울시 교육감이 주요한 그 대화 파트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이 선출직은 당선이 되면 이제 말하자면 당선이 중요한 거고요. 예. 이렇게 좀 임명직은 특히 고위 임명직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냐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김명수 장관 후보자께서 이제 통과하실지가 아직은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언론에 나온 바로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 철학이나 논문 문제나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인수위원회 이름이 이제 마음으로 듣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상하신 정책 말고 시민들이나 그 학생들의 제안으로 이거 좋은 정책이다라고 혹시 좀 청취한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아니 어제는 이제 저희가 민들레 학교라든지 이렇게 꿈틀학교 이런데 비인가 대안학교들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예. 학생들하고 만나서 팥빙수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확실히 현장을 자주 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일반고의 경우도 학생들이 꼭 대학 진학만을 목표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진로 바로 직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고도 그런 진로 체험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아주 흥미로운 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로 체험 과목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는 비인가되어 있지만 아주 좋은 과목의 경우는 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해서 되게 일반고 안에 직업반을 만들거나 인근의 직업학교에 위탁을 해서 진로 체험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외부의 대안학교들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초등학생은 봉사활동 할 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일괄해서 어떻게 종합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는 없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참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취임까지 이제 한 일주일 남짓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예. 준비하셔서, 예, 취임 이후에 또, 본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과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대한민국과 알제리의 경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상파 방송이 사실상 뉴스의 기능을 포기한 채 월드컵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오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안 자고 보셨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봤습니다. 예, 전반전 이후까지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방송 3사, 지상파 3사가 이걸 다 중계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좀 돌아가면서 어느 경기는 어느 방송사가 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좀 그런 생각 들던데. 네. 이 지상파 방송의 월드컵 올인 어느 정도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상파 3사들이 워낙에 많은 중계권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주요 경기에 대해서 그 중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편성을 하는 것이 원래 공고 사항이었는데 예. 중복 편성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중복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이제 중계진 경쟁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이제 홍보가 되고 그게 이제 뉴스 채널 뉴스 시간대에 반영이 되면서 뭐 한국전 경기가 있게 되면 거의 뉴스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단적으로 지난 이제 1차전 러시아전이 열렸던 그날 당일 이제 다음날 당일날 저녁 뉴스에 뭐 방송 3사는 거의 월드컵 뉴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뭐 많게는 전체 뉴스의 한 3분의 2까지도 이제 월드컵 관련 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SBS 경우에는 그 당일날 이제 톱 뉴스부터 무려 19번째까지가 내리 월드컵 보도로 나갔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근호 선수의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해당 리포트에서 사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언론이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컵 올인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뭐 이번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예.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권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이렇게 월드컵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은 방송사들이 월드컵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 그리고 자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뉴스 채널을 동원한다 이렇게밖에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1대1로 비겼는데 19곡지가 월드컵 관련 뉴스 채널 만약에 이겼다면 한 30곡지 정도 갔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마비된 채 뉴스가 편성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 사안인가 아니면 무슨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 편집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그거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뉴스 끝난 이후에 30분짜리 스포츠 편성물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뉴스 가치나 기본적인 그 보도의 방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건 결국에 뉴스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월드컵 관련 소식이 19번째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달리 보도돼야 되는 사안들이 전부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대4로 졌단 말입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뭐 방송 3사의 또 뉴스 편성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한 몇 곡지나 할 것 같습니까? 어쨌든 한국전 경기가 있었고 예. 그 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사 입장에서 오늘 같은 날 좀 과편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 그 방송사들이 최소한 8강 정도는 가야 중계권료를 회수한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한국전 결과에 실망을 해서 다음 경기에서 시청률이 대폭 하락한다면 방송사들은 그게 곧장 말하자면 수익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오늘 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우의 수나 이런 거를 따지는 보도들을 포함해서
그 러시아전에 버금가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8강 이상의 성적을 원하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분들이 또 방송사에 있는 분들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강 짐작이 갑니다만 이런 현상 벌어지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광고 판매가 중요하고요. 예. 지금 3사가 이제 총 한 300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개권료가 한 750억에서 850억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예. 이걸 이제 3사가 나눠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당 최소 100억에서 150억의 적자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상파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광고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광고 판매가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분위기 방송사 1차적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드컵 기간이지만 지금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들이 보도를 잘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월드컵 기간 중에는 사실 이런 비판을 효율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월드컵 과보도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많이 편성을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편성되지 않는 것들이 감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복합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한국 대표팀의 성적과 이 방송사의 수익이 결국은 직결되는 구조인데요. 네. 오늘 경기 이후로 그 월드컵 관련해서 CF가 좀 많이 그 전에 있었는데, 네. 좀 빠지는 광고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다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국가대표팀이 이제 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광고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첫 경기를 비기면서 약간의 좀 그 부양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길 거기 때문에 그 애초 예상했던 적자 폭보다 더 큰 적자가 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단순히 중개권료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진 구성을 포함해서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 현장에 나가 있는 중개진 기술진들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예. 사당 최소로 잡아도 100억 이상을 월드컵 중개 콘텐츠에 투자를 한 셈인데, 투자를 많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2억, 3억 가까운 적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유일하게 만회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대표팀의 선전이었는데, 예. 그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월드컵에 관련된 호들갑은 다 떨어놓고 사실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느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축구에 몰입할 준비 되셨나요?라는 이런 멘트 있었는데 이제 몰입이 오늘 경기 결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중개권료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너도나도 이게 축구 중계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 서비스로 월드컵을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계에 나서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방송사 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지난 월드컵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 중계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지상파 3사들이 무조건 이제 월드컵에 편승해서 어떤 것들을 특별 프로그램 편성하고 광고를 수주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사실 중계권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450억, 500억 규모이던 게 지금 750억, 800억 규모가 됐고 450억 규모일 때도 2배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이 방송계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2배, 4배 이렇게 이제 제곱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권에서도 월드컵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경우에도 그 지상파 방송들과 유료방송 사업자들 간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월드컵이 블랙아웃 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이제 취지의 공문을 보내서 그 좀 무리를 빚기도 했었는데, 이때도 그 정권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만약에 나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과 비판을 앞두고 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폭등하는 중계권료 또 어차피 또 재전송이나 이런 거 해서 또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좀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가 월드컵 중계를 앞두고 이제 속된 말로 엄청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방송계 안팎에 있는데요. 예. 일단 유료방송 사업자들한테는 별도의 월드컵 콘텐츠 중계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전체 채널을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가 나가는지에 따라서 돈을 더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상파는 이제 무조건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의 시간상 모바일 TV에서 경기를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중계가 실제로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다툼인데 피해를 시청자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상파가 무료 보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중계한다는 강의와 명분을 앞세워서 지나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뜨겁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김한 편집장이 보시기에 이 지상파 3사의 월드컵 중계 어떻게 보면 뭐 열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치열한 경쟁, 결승전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전이 탈락을 하게 되면 지상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황이 될 텐데요. 예. 뭐 한국이 어쨌든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들이 어떻게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월드컵을 최대한 붐업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한국전이 끝났다고 싹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그거야말로 이 월드컵이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 이해관계 이익이 중요했던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드컵이 계속 중복 편성이 되고 중복 중계가 되는 상황, 뭐 이번 경우에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반감이 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하는 지역에서 월드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 측이나 정책적인 입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중계 성적 시청률로 본다면 어디가 앞서 나간다 뭐 이런 통계들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전통적으로 KBS에 대한 이제 습관 신청이 높기 때문에 KBS가 전체적인 시청률에서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제 SBS가 이제 축구 채널로서 지난번에도 이제 단독 중계를 하면서 축구 채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KBS, MBC, SBS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3사가 동시에 이제 중복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청 점유율이 7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10명 중에 한 2명 반, 3명 정도는 3사 동시 중에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전 기준입니다. 뭐 이 얘기는 월드컵에 대한 편성 자체가 좀 과하다. 월드컵을 보지 않으려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일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월드컵을 보지 않을 권리,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지상파 3사만 놓고 본다면 같은 편성을 해놓고 뭐 어디를 골라서 뭐든 월드컵만 봐라. 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월드컵 경기가 좀 16강 이후까지 진행된다면은 뭐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희망은 남아 있지만은 또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뭐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제리와의 축구 경기 위주로 해서 오늘 아이템을 좀 짜봤습니다. 축구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전만 보고 이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와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